반갑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제 이 교과서 문제 때문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 그 결과를 얻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 사실은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이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또 이제 발표하셔야 되는데 아마 박은희 대표님께서 대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법하고 조례 막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작년 8월 말부터 저희들이 이제 교육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막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이걸 힘을 써야 될지 몰랐는데 다행히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그게 불거지면서 저희들이 정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세게 우리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여러 과목에 특히 성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4과목 정도 보면은 이제 가정하고 도덕하고 그 다음에 사회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자 이제 PPT가 떴기 때문에 PPT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넷의 활동 경과 및 향후 과제. 이 교정넷이라는 게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줄임말입니다. 여기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다음 PPT 넘겨주시면 예, 그다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2021년에 시작됐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개정추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강론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2021년 11월 달에 총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기둥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45개 과제에 86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 중, 고 전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30일 날 이걸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추석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며칠 정도 열심히 우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의견을 내도 이 의견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누가 결정하느냐? 2021년에 만들어진 정책연구팀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위원회하고 정책연구팀은 이걸 내용을 만드신 분들인데 그 내용을 바꿔달라는 우리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을 하겠습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되죠. 예, 그다음 넘기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의견을 냈는데 아무튼 그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2차 시안을 발표합니다. 그게 9월 28일이고요. 그때부터 과목에 대한 공청회를 하게 되고 2차 온라인 의견 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차로 다시 의견을 열심히 내고요. 그때 우리가 교정넷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 후에 11월 9일 날 행정예고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 행거를 하면서 행정예고를 발표하고요. 또 다시 의견을 수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교육부는 3번이나 의견 수렴을 받은 거예요. 1차, 2차 행정예고. 그래서 12월 5일 날 심의안을 확정을 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실은 2021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2022년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범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 늦게 이제 심의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12월 14일 날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교육부에서 12월 22일 날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넘기십시오. 예, 뒤로 갔네. 예, 그다음 넘기십시오. 자, 이제부터 1차 그 시안의 문제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차별금지법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 6학년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문제,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는 걸 가르쳐요. 이 사회적 약자를 인권 침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회적 소수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들냐,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 학생.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 딱 가게 되면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성소수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사회적 약자, 중학교 때는 사회적 소수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딱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그런 단계적으로 밟아오면서 이 사람들 공감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젠더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학교 도덕책을 보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의미를 파가요. 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성의가 바로 젠더입니다. 젠더라는 게 사회적 성. 그래서 그 다음에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평등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젠더 이퀄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 정체성 사이에 평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면화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아이들한테 이걸 세뇌시켜라, 아주 마음에 심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기술 과정에 가게 되면은 성인지 감수성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다가 괄로 치고 영어로 젠더 센시티비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기세요.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도덕에 가면은 사랑과 성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성평등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성평등이 정당하다는 걸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성평등 옳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복원에 가면 성하고 영어로 섹슈얼리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 개념과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고등학교 복원에 가면 역시 성하고 섹슈얼리티, 다양한 성개념과 섹슈얼리티. 그래서 지금 다양한 성개념이라는 게 세 개입니다. 생물학적 성, 섹스, 사회문화적 성, 젠더, 총체적 성, 섹슈얼리티. 이 세 가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요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015년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근데 여기서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재생산이라는 뭘 뜻하는가 하면 여성이 아기를 낳는 건데, 우리가 보통 여성이 아기 낳는 걸 재생산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는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낙태 옹호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서 낙태를 옹호하도록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 결혼까지 인정하도록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 기술 가지고 보면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길러 뉴노멀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한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 뉴노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한다. 얼마나 단어가 참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가족 문화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밑에 성취기술 해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생활의 보편성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가족의 유형, 제가 이거를 뒤로 해보네. 예.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 몰입되어 있고 생활을 공유하게 되면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성끼리 살더라도 서로 정서적으로 가깝고 또 생활을 공유하면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민해 보면은 정상가족 신화에서 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해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라. 여기서 말하는 정상가족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외에는 다 비정상이냐, 그것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다양한 가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정상가족 신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자연스럽게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혐오 표현 금지의 정당성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학교 사회에 보면은 차별 및 혐오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차별과 혐오는 나쁜 거야, 이건 고쳐야 돼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도덕에 가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아주 나쁜 거라고, 아주 그냥 이거는 이 단원 제목부터가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의 원인과 피해를 분석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혐오 표현은 나쁜 거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계속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작년 2월 달에 대한변협에서 인권보호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것에는 언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양홍석 변호사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 사회적 경험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모호한 개념을 기초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혐오 표현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혐오냐,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 나쁜 거니까 규제해야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럼 혐오가 어디냐, 어디까지 규제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혐오 표현을 규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표현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이걸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 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표현에 관련된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혐오표현이라는 그 영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정하는 사람이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혐오다 이러면 그걸 아예 표현을 못하게 되니까, 찬반 토론이 안 되니까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나쁘다는 걸 가르쳐서 걔들이 자라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을 만들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다양성 옹호 교육이 있어요. 문화다양성, 요번에 교육과정을 보면 다양성, 포용성, 이게 엄청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인데, 보면은 고등학교 도덕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문화다양성은 보편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좀 말이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문화다양성이 보편윤리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문화다양성은 보편윤리 안에서 허용이 돼야 돼요. 보편윤리 바깥으로 넘어가는 다양성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보편윤리에 어긋난 동성애와 동성애를 교육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다양성 개념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헌법이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문화다양성 교육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다양성 교육을 하되 우리가 신중하게 한국 고유의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조어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성적 존재, 전성해놓고 한문으로 전성, 그러면 이 사람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는 뜻인가 하는 이 모호한 이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감수성,
인권은 법률적 용어인데 이 감수성은 또 심리적인 건데 이걸 인권 감수성, 타자라는 게 보통 다른 사람을 타자라 안 쓰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타자는 안 씁니다. 타인이라든지. 근데 이 타자라는 단어를 원래는 그 미셸 푸코가 쓴다는데 그거를 또 국어책에 딱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품위 있는 죽음, 역시 이것도 안락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책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전 과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뭐 영어, 온갖 책에 다 들어있는데 보면은 국어에도 성평등, 젠더, 사회적 소수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많은 배우기 때문에 하여튼 이 국어에도 이걸 넣어놓고 독서를 시킬 때도 이거를 생각하고 책을 고르게 만드는 거지, 교사들한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세뇌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주요 수정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9월 19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차 온라인 의견 수렴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근데 제목 보면 1차 그 내용을 보면은 1차 온라인 의견 수렴에서 도덕을 1078건, 보건이 619건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하고 보건에 엄청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 하고 이분들이 발표하면서 내용이 뭐냐, 무슨 의견이 들어왔느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동성애 성전환 낙태를 포함하지 말아달라. 양성 이해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용어를 삭제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사실 이거 우리가 낸 거죠. 우리가 다 냈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바꿔라. 헌법에 지금 양성평등 돼 있으니까 성평등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동성애 성전환 낙태, 그 다음에 양성 이해의 성, 그러니까 남녀 이해의 성으로 해석되는, 제3의 성으로 해석되는 거는 우리 빼달라.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걸 빼달라.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이 교육부가 이걸 말한 다음 이게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구는 성소수자 혐오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성소수자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성평등은 성소수자 포함하고 양성평등은 성소수자 포함 안 하니까, 포함하고 있는데 그걸 빼버리니까, 또 제3의 성을 빼버리라 하니까 이게 다 성소수자 혐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게 교육부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이 교육부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정책연구팀하고 위원회에서 교과서를 만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넣었잖아요. 제3의 성도 넣고 뭐 섹슈얼리티 넣고 온갖 다 넣었는데 이걸 빼라 그러니까 이 절대 안 된다 하고 한 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교육부가 이제 발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공청회 할 때 2차 시연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소수자 안 뺀다, 성평등 안 뺀다. 그 다음에 물론 성평등 정당성을, 성평등 의미를 약간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영어를 뺐어요. 그 다음에 그 젠더 센시티비티 영어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이것도 뺐어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좀 심하다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거는 뺐어요. 그 다음에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은 성재생산 건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재생산은 못 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참고자를 더 덧붙였어요. 왜 자기들이 재생산을 못 빼느냐. 그러면서 그 밑에 WHO, CRC,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첨가했어요. 왜 우리가 이걸 못 빼느냐. 왜? 이건 국제기준이다. 국제기준이기 때문에 못 뺀다. 그래서 참고자를 밑에다 딱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청회 할 때 보면은 성재생산 건강권리 해가지고 영어로 적어놓고 이거는 성생식 건강권리도 번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WHO, CRC,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라인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관련 법을 참고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이걸 넣었기 때문에 이건 못 뺀다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섹슈얼리티 정의를 넣어놨어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WHO 정의 이래가지고 공청회 자료집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섹슈얼리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정체성,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에로티시즘이 들어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본인들이 적어놨어요. 본인들이 섹슈얼리티가 뭔지. 그러면서 이게 딱 공청회 자료집에 넣어놨습니다.
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거 보면서. 그다음에 성재생산 건강 권리가 뭐냐면 네 개의 개념이 합쳐진 겁니다. 성건강, 성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 네 개의 개념을 합쳐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의미가 뭐냐? 성건강은 WHO 정의에 따르면 뭐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성건강은 성권리는 이 성건강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 예. 그다음에 재생산 권리는 아까 말 자녀의 수 및 출신 간격을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이게 낙태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는 그러니까 재생산 권리. 여기에 이제 재생산 권리 안에 낙태가 포함되고 있는데 낙태가 포함되고 있다고 공청회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고백을 했어요. 이거 낙태가 들어있다. 뭐 이런 말을 다 자기들이 그 옳다는 거죠. 옳다고. 그 다음에 이제 WHO, CRC,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랐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WHO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RC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인데 그 권리 안에 뭐가 있느냐? 청소년의 성적 재앙을 바꾸는 치료를 금지해라. 부모 동의 없이 낙태 및 피임 서비스를 이용한 권리. 낙태 비범죄,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 미성년자의 상호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비범죄하다. 그러니까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성관계했을 때 그거 처벌하지 마라. 이런 것을 아동의 권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CRC가.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성교육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성교육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인데 보면은 뭐 5세부터 8세도 뭐 성행위 등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9세에서 11세도 뭐 애무, 성적 접촉,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 그 다음에 이때 아이들이 자유를 한다. 그 다음에 12세, 15세는 성적 장애 관계없이 뭐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게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국제 기준이다. 우리 이거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맞죠.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타락한 나라들이 또 유네스코에 들어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따라가야 된다고 교과서 집필자들이 말한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 교정넷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데모하고 막 떠드니까 한 달 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소수자를 빼겠다. 성평등을 빼겠다. 우리 의견이 이제 가만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재생산은 안 빼겠다. 그래서 재생산을 안 빼는 대신에 재생산을 생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료집에 보면 재생산은 생식하고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교육부는 잘 모르니까 그 뒤에서 재생산을 생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꾼 줄 알고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WHO 이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정말 그 교육부안이 확정될 때는 어떻게 돼? 재생산이 빠집니다. 빠지고 그냥 성건강 및 권리로 빠지고 그다음에 전성적 존재에게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넘어가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섹슈얼리티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도 의미를 한정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성전환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본인들이 섹슈얼리티가 뭔지를 말했어. 공청회 자료집에다 섹슈얼리티 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본인들이 그냥 고백을 한 거야. 섹슈얼리티 이렇게 성정체성, 성적 장애 들어있다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도 이렇게 조기 성애와 성전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뒷부분은 조영길 변호사님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그 박은희 대표님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육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집필진 자체가 위원회와 이 정책연구팀이 왜곡된 딱 사상을 갖고 어떠든지 자기 이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려고 전과목에다 넣어놨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빼긴 뺐지만 아무튼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교과서 전쟁, 교육 전쟁이다. 저쪽도 다음 세대를 세뇌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는 또 그걸 결차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4일 날 우리가 교정넷을 출범했고 602개 단체고 대표는 꽃동산교회 김정준 목사님, 그 다음에 공동대표는
이재원 목사님, 김우선 목사님 들어갔고 고문으로는 오정은 목사님,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0월 달부터 막 신문 광고 엄청 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계속 수많은 신문 광고를 엄청 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광고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대표적인 게 11월 13일 3만 명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12월 18일은 광주에서 15,000명이 그러니까 전국이 떠들고 막 신문 광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조금씩 뒤로 후퇴를 했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잘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서 실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실제 교과서에 만들어지는 과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이때까지는 정부만 막 이렇게 하면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과서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교과서 시장은 기존의 출판사, 기존의 집필진이 이제 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아마 헌신된 교사나 교수들, 이 교과서 경험이 있는, 집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헌신해야 되고요. 또 출판사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교과서 또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나쁜 걸 빼는 그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제 교육 관련 연구소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작년 4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아주 나쁜 것들은 정말 걸러냈지만 아직도 남아 있고요. 또 이것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나 이런 용기 있게 좀 참여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